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방문을 앞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희망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방문을 마치고 다음 방문지인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100% 열려 있고 한국 방문 기간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종의 핵 보유국으로 생각한다고 넓혀 파장을 낳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핵 추진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표와 관련해 적절하지 않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희망 의사를 거듭 밝혔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대담에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 이상 상승세로 사상 처음 4,040고지를 밟았습니다. 3,900을 넘은 지 1거래일 만인데 이대로라면 연말에 4,100도 넘길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사상 처음 10만 원을 넘겨서 10만 전자 기록을 세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코스피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환웅 기자, 오늘 코스피 흐름 정리해 주시죠. 코스피는 1.4% 오른 3,999로 출발해 곧장 4,000을 돌파했습니다. 개장 2분 후에는 4,010을, 10분 후에는 4,020을, 39분 후에는 4,030을 넘겼고 오후 3시 9분쯤 4,040을 돌파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3,900을 넘긴 지 1거래일 만에 4,400을 돌파하는 놀라운 기세를 보여줬습니다. 종가는 2.5% 오른 4,042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올해 초 2,400으로 출발했는데 4,040을 돌파하며 올 초 대비 68%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68% 상승률은 G20, 즉 주요 20개국 주가지수 중 최고 기록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 타결 임박 소식에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는데 우리 증시에도 훈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외국인이 홀로 순매수를 하다가 기관이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사상 처음으로 10만 원을 넘겼습니다. 오늘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취임 3주년이기도 합니다. 개장 즉시 10만 원을 넘겼고 3% 이상 오르며 최고가인 10만 2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5%대 상승세로 53만 7천 원까지 올라 또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코스피 급등을 주도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기세라면 연말에 코스피가 4,100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도 0.8% 오른 890으로 출발해 1%대 상승세를 보이며 900선까지 올랐습니다. 코스닥 900선 도달은 지난 2024년 4월 2일 이후 약 1년 7개월 만입니다. 종가는 2.2% 오른 902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에서 외국인이 2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했습니다. 최근 1,440원을 넘겼던 원달러 환율이 소폭 내려온 점도 외국인 순매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0.4원 내린 1,436원으로 출발해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30원까지 내렸다가 3시 반 기준으로 1,431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 정상과의 회담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 범죄에 대응하는 코리아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세안 국가들을 향해선 교류 확대와 초국가 범죄 공동대처를 표방하는 이른바 CSP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말레이시아를 찾은 캄보디아 훈 마네트 총리와 한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지 내 우리 국민 상대 범죄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열린 회담이었던 만큼 온라인 신용사기, 이른바 스캠 문제가 화두가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당국의 스캔 범죄 대응 공조에 감사를 표했고 훈 총리도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에 위로를 전하며 화답했습니다. 이 스캔 범죄 때문에 우리 국민들 전체가 매우 예민한 상태인데 우리 캄보디아 당국이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 각별한 배려를 했습니다. Their well-being and concern is our priority. 양국은 특히 한국 경찰 파견 규모와 운영 방식을 확정해 한국인 전담 한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을 다음 달부터 현지에서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조직적 범죄 단지로 청년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한 아세안 인적 교류와 교역의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초국가 범죄 해결을 위한 협력 파트너를 표방하는 이른바 CSP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029년 한 아세안 40주년 특별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한국은 아세안 국민들이 꿈을 이루는 나라가 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든든히 다져나가고 이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이 함께하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서 협력 선순환을 내세웠는데 기대를 모았던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와의 첫 만남은 미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박 2일간 숨가쁜 아세안 외교 무대 일정을 뒤로하고 이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주간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정상회의는 오는 31일에 예정돼 있지만 오늘 최종 고위관리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경주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종원, 김다연 기자 나와주시죠. 네,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 마련된 국제 미디어 센터입니다. 이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첫 대규모 다자회의입니다. 공식 일정은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엿새 동안 진행됩니다. 이곳에 집결할 주요국 정상 간 양자 회담 일정도 대부분 윤곽이 잡혔습니다. 이번 한 주 말 그대로 외교 슈퍼위크가 될 예정인데요. 공식 일정이 시작되면서 이곳을 찾는 내외신 기자들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김 기자, 오늘 아침엔 대테러 훈련이 있었죠? 네, 오늘 아침 7시 반부터 1시간 정도 정상회의장 근처에서 긴급 대테러 훈련이 진행됐는데요. 차량 통행이 통제돼서 저희 취재진도 우회하거나 인근 주차장에서 잠시 정차해야 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도착하기 전에 행사 기간 혹시 모를 테러 위협 가능성에 대비하는 건데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전국 테러 경보는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고 내일부터 경주는 경계 단계로 추가 격상됩니다. 행사장 근처의 경비와 보안 모두 엄격해졌고 교통 통제도 강화됐습니다. 들뜬 분위기와 함께 긴장감도 감돌면서 에이펙 주간이 시작됐다는 게 실감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틀 동안은 최종 고위관리회의가 열립니다. 에이펙 회원 21곳의 국장급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 비공식을 포함해 올해 3차까지 고위관리회의가 국내에서 열렸고요. 오늘은 그동안 논의됐던 의제들을 최종적으로 조율한 회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 기자, 회의는 오전부터 진행된 거죠? 네, 최종 고위관리회의에서는 정상회의 준비 상황에 대한 최종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또 올해 에이펙 핵심 성과로 추진되는 인공지능 협력,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관련한 의견을 최종적으로 공유하는 자리였는데요. 회의 결과는 모레부터 이틀간 열리는 외교통상 합동 강요회의에 보고됩니다. 내일부터 나흘 동안은 글로벌 기업인 1,700여 명이 모이는 CEO 서밋이 개최됩니다. 세계 최대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등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리고 31일부터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본 행사인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에이펙이 열리는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2005년 부산 에이펙 이후 20년 만인데요. 1989년 출범한 에이펙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중국, 일본, 여기에 캐나다, 멕시코 등 21곳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에이펙 회원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37%에 해당하고요. 전 세계 국내 총생산 GDP의 61.4%를, 또 교역은 49.1%를 차지합니다.
김 기자, 에이펙과 우리나라의 관계도 좀 특수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저도 수치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2024년 기준 국내 무역에서 에이펙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이 76.3%, 수입이 68.2%에 달했습니다. 우리가 수출해서 번 돈의 4분의 3이 에이펙 국가들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 10대 교역 상대 가운데 8곳이 에이펙 회원인데요.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타이완, 호주, 홍콩, 싱가포르 등입니다.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 투자 중 에이펙 회원의 비중은 63.8%,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 중 에이펙 회원으로 유입된 비율은 51.6%입니다. 우리나라가 에이펙 회원들과 일자리, 물가, 또 투자 측면에서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네. 역대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는 이 자유무역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지하는 공동성명이 발표되어 왔습니다. 올해도 개최 지역 이름을 따서 경주선언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트럼프 미 행정부발 관세 정쟁 국면에서 열리는 점은 큰 변수입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게 되는데요. 에이펙이 경제협력체인데 그 취지가 좀 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에이펙에서는 WTO 기반 자유무역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지하는 공동성명이 발표돼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수위가 후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중심의 관세 정책으로 세계 경제 판도를 뒤흔들며 보호무역주의를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상회의 공동성명은 회원국 모두가 합의해야 발표되는데 일단 우리는 의장국으로서 경주선언이라는 성과를 내놓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선언문의 다자무역 정신을 얼마나 담아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행사 주간 메인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에이펙 회원들의 정상회의는 오는 31일과 다음 달 1일 이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이루어지는 미중 정상회담은 그 이전인 30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세계의 단판이 될 수도 있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에이펙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경제나 안보에 큰 영향이 불가피한데 이 에이펙 의장국으로서도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죠. 네, 미국과 중국 양국이 각국의 수도가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 대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의장국으로서 양국에 단판의 장을 마련해준 셈이죠. 에이펙은 무역을 위한 경제 협력체이다 보니 양국이 대립하면 다른 회원국들도 경제나 통상 측면에서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역시 미중 정상회담이 잘 되면 그 후에 열리는 에이펙 여러 회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와 추가 관세 부과를 다 유예하는 방안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합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정상 간 만남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에이펙을 계기로 경주를 찾는 주요국 정상들과 잇따라 양자 회담에 나설 예정입니다. 먼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9일 모레 만나는데요. 무엇보다 관세 후속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이 자리에서 매듭이 지어질지 관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 간 협의가 교착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김 기자, 외신 인터뷰였죠? 네, 이재명 대통령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미 투자금의 주요 쟁점 여전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체적 쟁점으로는 투자 방식과 규모, 일정 그리고 손실 분담과 이익 배분 방식 등을 언급했습니다. 또 타결 지연이 꼭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하게 되는데요. 타결에 매우 가깝다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는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양국이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아 보이죠. 한일 회담은 아직 일정이 조율 중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와는 첫 회담이니만큼 친밀감을 우선 쌓고 또 양국이 수시로 왕래하는 셔틀 외교를 유지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한중 정상회담은 에이펙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찾는 건 11년 만으로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 게 핵심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 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실용 외교를 보여줄 기회이지만 민감하고 쉽지 않은 현안이 줄줄이 놓여 있어서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네. 한반도 문제와 직결된 핵심 국가 정상들이 모두 경주로 보이는 만큼 우리로선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각국의 지지를 끌어낼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의 의지를 거듭 드러낸 상황이죠. 경주로 모인 세계 이목이 접경지 판문점으로까지 확대될지 어찌 보면 이번 에이펙 객이 이뤄지는 정치 이벤트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어제 북한의 보도 이후에는 좀 부정적인 전망이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어제 북한이 최선희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은 우리로 치면 외교부 장관에 해당하는데 대미 협상 전문가로 평가받습니다. 6년 전 성사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이른바 판문점 깜짝 회동 때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최 외무상이 지금 시점에서 러시아로 향했다는 걸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이어서 벨라루스 방문까지 고려하면 최 외무상은 트럼프가 한국을 찾는 29일과 30일에는 북한에 없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미 외교 총괄자가 자리를 비웠다는 건 북미 정상회동 가능성이 작다는 뜻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최 외무상이 북미 회동을 앞두고 러시아와 사전 소통을 하러 갔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어서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에이펙 정상회의 주간에 이어질 양자 다자 외교 무대만큼이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동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쇼맨십 외교가 이번에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벤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주국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상회담과 에이펙 등 이 대통령의 정상 외교가 줄줄이 예고된 이번 주에 민주당은 정쟁을 중단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에이펙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비판도 잊지 않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른바 외교 슈퍼위크가 시작됐습니다만 여야 정쟁이 한풀 꺾일 수 있을까요? 네, 민주당 지도부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라며 무정쟁 주간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2002 월드컵이나 IMF 당시에도 정쟁이 중단된 바가 있다며 자신부터 불가피한 정쟁적 발언을 삼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성공만을 위해서 노력했던 역사가 이번 주에 다시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정 대표는 대신 코스피 4천 돌파나 일요일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민생정당 이미지를 부각했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대변인들 입과 논평에서도 국민의힘 당명이 사라지도록 하겠다면서 숨차게 싸웠던 시간을 돌아보고 성찰 수행을 해보자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인데요.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과도 보여줘야 할 거라며 정부를 향한 압박도 잊지 않았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관련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환율은 1,400원대에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진짜 성과를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외교 실패가 물가 상승과 산업 붕괴로 번지고 있다고 꼬집으며 말의 성찬이나 희망 고문이 아니라 진실과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오후 광역기초의원 연수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제2의 건국전쟁으로 명명하며 대여공세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네, 아직 국정감사 기간인데요. 감사장에서는 이 정쟁 자제 약속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네, 늘 구성이 오가던 국회 법사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검찰청 감사가 진행 중인데 추미애 위원장이 시작 전 에이펙에 힘을 보태자며 정쟁 자제를 요청했지만 중간중간 소란은 이어졌습니다. 오전에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증인 선서 거부를 두고 맞붙었고 오후에는 추 위원장 질의에 대해 국민의힘이 항의하면서 잠시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정무위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오갔습니다. 목소리를 높인 건 아니지만 공직자들의 부동산 내로남불 지적과 장동혁 대표의 6채 보유 논란 등 상당히 아픈 부분을 조곤조곤 꼬집었는데요. 여야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제부총리, 우리 금융위원장, 원장님, 그리고 국토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 정책실장 다 자기 집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정책은 그와 반대되는 부동산 집을 평생 몇 번 사보셨습니까? 그 누구처럼 6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거 아니죠? 이외에도 기후환노위, 국토위 등 상임위 8곳에서도 여야가 감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특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강제 수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황 전 총리는 계엄 당시 SNS 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네, 황 전 총리에 대해 특검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고요? 네, 내란 특검이 오늘 오전부터 황 전 총리 자택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해 계엄 당시에 있었던 황교안 전 총리의 행적에 대한 수사라고 설명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거나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렸습니다. 박 특검보는 또 내란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편 법원에서는 오늘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재판부가 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고요? 네, 오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4번째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오전에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한 특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 하나를 선택해서 유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검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같지만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에 가담하기로 결심하고 범행했다는 내용을 더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 안에 한 전 총리의 재판을 마칠 계획입니다. 세상병 특검에는 오늘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김 전 비서실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첫 특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은 특검에 출석하면서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하면 문제가 될 거란 생각을 못했는지 묻자 특검에서 밝히겠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특검은 공수처가 송창진 전 수사 2부장 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제 식구 감싸기 의혹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석일 전 부장검사를 불렀고 내일 이재승 공수처 차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오동훈 공수처장도 이번 주 안에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내란특검에서 YTN 권유수입니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부장검사가 과거 사건 관계자와 술자리를 가진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해당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담당했던 수사에 문제점은 없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특검 파견이 해제된 부장검사에 대해 입장을 밝혔죠? 네, 특검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논란이 된 한문혁 부장검사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내놨습니다. 먼저 특검은 수사팀에서 해당 사진에 대해 보고받은 당일 지휘부는 한 부장검사의 파견 해제를 결심하고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진의 제보 시점과 한 부장검사의 인사 조치 시점이 열흘 정도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해명한 건데요. 그러면서 특검은 한 부장검사가 해당 수사팀을 지휘하는 팀장으로서 계속 수사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 부장검사가 진행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바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한 부장검사가 이 사건 핵심 관계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 과거 술자리를 가진 사진을 제보받고 파견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네, 화면 김건희 특검에 추가로 임명된 특검보들이 오늘 처음 출근했죠. 네, 특검에 추가 임명된 박노수 변호사와 김경호 변호사가 오늘 첫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임명 소감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의 우려를 딛고 우리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에 더 탄력을 받아서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결과를 이루도록 특검님 그리고 특검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검 관계자는 새 특검보들이 맡을 사건 등 이 특검의 수사팀 재편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번 주 내로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매간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전 근무지인 한지 살리기 재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이 이전 위원장의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과정에 대한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주만이라도 정쟁을 멈추자고 제안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이규현 홍보수석의 발언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부 불편이 있는 거는 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말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조금 며칠 안 됐지만 예. 그래도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어제는 정부보다 반발짝 뒤에 있자며 오늘은 에이펙 기간에 싸우지 말자며 말조심과 몸조심을 당부했습니다. 민감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당에서는 좀 한 반발짝 뒤에서 좀 로키로 우리끼리 싸우지 맙시다. 외교 슈퍼위크인 이번 주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에이펙 성공을 위하여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고 하지만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조심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정청래라는 사람이 왜 뒤로 불러 있을까요? 자기들도 아는 거죠. 이거 망했다는 것. 정청래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쉴드 치는 거 보셨어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가운데 강성 발언의 상징인 정청래 대표가 이 에이펙 기간만이라도 우리 싸우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발 에이펙 기간만이라도 안 싸우면 좋겠습니다만 방금 우리가 이제 YTN 보도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적지 않은 언쟁들은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한편 진정성이 있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여당이 조금 불리한 상황인가 여러 가지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저는 싸움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내부 소통을 통해서 각기 발언을 하고 토론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공론화가 내부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컨대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논의는 진척도 안 갔습니다만은 보유세를 들고 어쩌니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있는 측면은 아마 수도권의 지자체에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을 주는 정책이 될 거예요. 당장
국회의원들 각 지역에서 구청장이나 시장 군수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보고, 정말 단순히 일보 후퇴의 차원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은 지금 잘못하면 문재인 시즌2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고 엄밀하게 진정하게 말하기보다는 한번 좀 자기네들의 패러다임이 너무 빈민층, 극소수, 극빈자층 중심에 타겟팅된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우리 당은 반발짝 뒤에 있자, 또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라고 제안한 이유가 부동산 정책이 망할 걸 알기 때문이다라고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동산 정책이 망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 마포 지역구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언급하기가 매우 조심스럽고 지금 당혹스럽기 때문에 처음으로 반발짝이라 그랬습니까? 반발짝이요? 뒤에 물러서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진정성은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에이펙이 있는 기간만이라도 그랬는데 에이펙은 경주에서 열리고요. 지금 에이펙에 참여하는 각국 정상이 우리 대한민국 내에 부동산 때문에 이렇게 정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에이펙은 그냥 하는 소리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국민의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해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 수석이 애써서 불가피한 정책인데 안정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정화가 됐다면 국토부 차관이 왜 그만둬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자기 모순적이죠. 정쟁을 그만두자 그러는데 애초부터 그러면은 다수석을 가진 여당으로서 좀 모범을 보였어야지 이제 와서 정쟁을 좀 중지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인상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네, 이제 와서 정쟁을 멈추자고 하는 건 인상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하셨어요. 이 같은 야당의 공세 속에 민주당은 여야 의원들이 보유한 부동산 전수조사까지 제안하면서 역공에 나섰지만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물러난 뒤에 야당은 끝내 직보다 집을 택했다면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풍자하는 노래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네, 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아파트만 4채를 가졌다며 부동산 싹쓸이 위원장이냐며 역공에 나섰고, 장동혁 대표는 고향 시골 마을에 94살 노모가 사는 집을 포함해서 가액을 다 합쳐도 10억 미만이고 모두 실거주용이라는 해명을 내놨는데요. 대통령실은 4채 모두 실거주용이면 장 대표는 머리 따로 발 따로 사는 것이냐며 민주당에 힘을 실었고, 개혁신당은 마이바흐와 벤틀리 타는 사람들이 오토바이와 용달 트럭 있는 사람을 비꼬냐며 장동혁 대표 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의 사의 표명 소식이 전해지며 부동산 논란이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민주당 반응까지 들어보시죠. 소용돌이 치는 부동산 회오리에 말려들까 조마조마했던 것은 아닙니까?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2003년 청담동 삼익 아파트 35평을 매입했습니다. 물론 거주한 적 없습니다. 또한 이한주는 어린이날 초등학생, 중학생이었던 두 아들에게 부동산을 선물했던 적도 있습니다. 사의 표명의 원인은 개인적 계획입니다. 통상 이런 경우 개인적 사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개인적 계획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것은 이후에 어떤 그 활동 계획이 포함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비싼 집 갖고 있다고 죄는 아닌데, 그것이 본질은 아닌데, 서로 너는 집 여러 채 가졌다, 너는 훨씬 비싼 똘똘한 한 채 가졌다,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집보다 집을 택했다 이 얘기는 이번 국토부 차관 사태 외에도 예전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그렇죠. 강남 아파트 2채 지키기 위해서 사직을 했다, 이 점을 상기시키고 있더라고요. 네, 그걸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거래세가 너무 비싼 거예요. 집을 팔 수도 있는, 세금이 싸면 예. 집을 처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막상 집을 처분하다 보니까 양도세가 너무 40억짜리면 몇 억을 거의 한 10억 가까운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집에 누군가가 반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런 면에도 민주당이 좀 곱씹어 봐야 됩니다. 아직도 그런데도 보유세니
종부세 이런 걸 가지고 하겠다는 것 자체도 사실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공급 부족 사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세금을 올릴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내려서 쉽게 집을 처분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을 안에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한주 원장의 문제는 박수현 우리 수석 대변인이 조금 순화시켜서 계획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의 다른 어떤 직위에 가기 위해서 이 직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꼬집어 보면 자기 개인의 부동산 거래 문제라든지 또 똑같이 이분이 이 박 차관, 이상경 차관하고 같이 가천대 출신이라든지 또 그런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진화했을 때 자기도 거명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그 직위를 내려놓은 것은 박수현 그 수석 대변인 말처럼 이분은 이제 말은 뭐 개인적 계획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인수위원장을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다른 그 정부 요직에 가기 위한 수순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요직에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져 있기도 했는데 뭐 얼마 전에 뭐 예전 어린이날에 미성년 자녀에게 부동산을 선물한 적이 있다 이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조마조마해서 지금 사의를 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지금 다른 데 갈 계획이 있다 그랬는데 6개월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런데 6개월 남기고 이렇게 그만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는 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다른 데를 가면은 이 부동산 문제 지금 제기하신 생일 선물로 아들한테 뭐 상가를 주고 또 부동산 법인을 가족끼리 만들고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청담동 3익 아파트 얘기를 하잖아요. 요번에 재건축해갖고 가격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런 얘기가 다른 지구로 옮겨지면 청문회를 하든 안 하든 그 문제가 또 제기될 텐데 과연 그것까지도 감안하고 지금 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요. 물론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노래까지 만들어서 비판하고 그러는 거 저도 그렇게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마치 또 물귀신 작전으로 그렇다면 누가 비싼 집 더 많이 가졌는지 전수조사하자 그러잖아요. 지금 비싼 집 가진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건 맞지만 이번에 이렇게 여론이 들끓는 거는 단순히 강남 3구에 비싼 집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나 공직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도 집을 갖고 싶어서 노력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사다리는 걷어차고 아예 대출도 못 받게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의 뭐 집 내채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 노모가 사신다는 그 집은 사진으로 해갖고 전국에 좀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누가 봐도 시골에 정말 형편없는 허름한 그런 집이고 다 합해서 뭐 몇 억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전부 지방에 있는 집이고 그런데 요번에 그 부분과 관련한 민주당의 문제 제기는 거의 헛발질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국회의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생각이 있다면은 서로 무슨 경쟁을 해야 되느냐, 가장 신박하고 가장 합리적인 공급 대책이 무엇인지 그거부터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신나는 일이죠. 민주당이 스스로 점수를 깎아먹고 있으니까 다른 걸로 반사 이익을 못 얻는데 이거 갖고 비판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정당 시스템으로 볼 때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요. 정말 머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공급 대책이 무엇인지 그 공급 대책에 대해서 끄떡일 만한 그러한 그 대안을 내놓는 게 우선이에요. 예, 여야가 머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정책의 본질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론의 동향은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의 단기 효과에 대해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래픽 함께 보시죠. 네. 이번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이 주택가격 안정화에 미치는 단기 효과를 물어봤는데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응답은 49.8% 절반에 가까웠고요. 효과가 없을 것이란 대답은 44.2%였습니다. 리얼미터는 이번 대책이 고가주택을 겨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무주택자보다는 1주택자의 경우 효과가 있을 거란 긍정 응답이 더 높았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리얼미터 조사에서 51.2%로 2주째 하락세를 보였고요.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은 2.4%포인트 내렸고 국민의힘은 0.6%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이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는 응답이 49.8%로 효과가 없을 거라는 응답보다 많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지지율은 소폭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대감과 대통령 지지율이 꼭 정비례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할 건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이게 전체를 다 놓고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하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무주택자나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은 어쨌든 수도권을 억제하는 것에 심적으로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수도권에 인구가 가밀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어떤 아주 깊이 있는 어떤 임팩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평적인 데이터가 얼마다가 아니라 실제로 수도권의 핵심 30, 40대라든지 실소유자 입장에서 극렬하게 이 정책을 반대할 수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더 좀 이렇게 조사의 결과로서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건 단순히 민주당의 스탠스로 보면 지방에 계신, 즉 동탄 이하에 계시는 국민들이 봤을 때 속이 시원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말하자면 49.8%가 있을 수 있다면 실제 수도권에 사는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비규제 지역의 여론이 어떤지 네. 정확히 좀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대책의 여론에 정확히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알 수가 없을지라도 지금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에 비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0.6%포인트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사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무슨 개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도 지금 그 민주당의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또 지금 요새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김현지 부속실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나마도 0.6% 뭐 이렇게 상승한 것처럼 정말 의미 없는, 그러니까 반사이익이 거의 없는, 이거는 오히려 국민의힘 지도부를 포함해서 굉장히 뼈 때리는 현실이거든요. 개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난 계엄 세력과 거리를 둬야 돼요.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내란 정당의 수모를 당할 수도 있고 지금 호시탐탐 민주당에서는 그걸 지금 그 의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변화가 없고 또 막상 그 지도부의 대표와 최고위원이 전 대통령을 또 방문하기도 하고요. 감옥으로. 이런 게 여론에 일정 정도 반영을 한다고 보여지고요. 이 지금 부동산과 관련해서 단기 효과가 있다라는 그 여론이 조금 높을 수밖에 없는 거는 다 눌러놨으니까 거래 자체가 없는데 집값이 안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거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심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죠. 이렇게 묶어놓으면은 결국 올라가니까 묶어놓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방법만 되면은 어떤 식으로든 진입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1주택자들은 조금 그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무주택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다라는 게 여론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를 좀 분석을 해봤고요. 잠시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특검이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구세연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 금융 투자업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특검이 주가 조작과 관련해 구세연 전 웰바이오텍 전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 도피를 도운 혐의도 적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과의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국감 기간에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치른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진 한 장이 포착이 됐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본회의 도중 이 사진 한 장이 포착이 된 겁니다. 피감기관 등에서 받은 축의금을 반환하고 있다는 해명이 있긴 했는데요. 보좌진에게 피감기관 관계자 등의 이름과 함께 100만 원, 30만 원 등 금액이 적힌 문자를 발송하는 장면입니다. 최민희 위원장 본인의 SNS에 해당 메시지는 기관과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며 이름만으로 신분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어서 추후 확인되는 대로 반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반응 들어보시죠. 국정감사 MVP로 저는 추미애 의원이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최민희 의원이 새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자역학을 공부한다길래 무슨 명리학, 손금 이런 공부를 하나 싶었는데 숫자에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의금이 지금 등장한 것이 최소 5명 정도가 100만 원의 축의금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법적으로 보면 뇌물죄가 명백할 것이라고. 청탁금지법인가요? 네. 이렇게 한도가 있잖아요.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거를 넘어가는 그 축의금이라든지 또는 그 야당 의원들과 또는 그 공무원들이 한 그 축의금에 대해서는 리스팅을 해가지고 돌려주라 이렇게 하는 그게 이제 찍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결혼식과 관련된 문제의 소지들이 없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여야 의원들의 문자 메시지가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최민희 위원장은 자녀 결혼식 날짜를 자신은 유튜브를 보고 알았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어제 공개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는 이 축의금을 낸 사람과 금액을 확인하고 있었다. 이 부분이 논란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뭐 과실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건 굉장히 이게 이 드러난 그 자체가 최민희 의원한테 결과적으로는 좋을 일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돌려주는 과정이었다라고 본인은 돌려준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백 명의 인사들이 왔을 텐데 피감기관과 관련돼서 열 몇 명 정도, 900 몇십만 원 정도 이런 정도만 돌려주는 것으로 하고 느낌상으로는 마치 축의금을 다 돌려주는 것 같은 그런 포즈를 취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거는 아까 방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어차피 이게 직전 이상 반환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많은 문제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다라고는 안 나왔고 뭐 10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특정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보좌관한테도 무리가 피해가 가고 본인한테도 피해가 가고 아마 처음에 그렇게 깊은 생각을 못했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사진을 지키고 보니까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고 원초적으로 보면 국정감사 기간에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딸 결혼식을 한다. 국회에서 그것도 사랑제에서 그것도 무리수가 처음부터 있는 겁니다. 그게 또 초기에 뭐 카드를 쓰니 안 쓰니 카드 결제 내역이 있었다 없어졌죠. 그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건 처음부터 문제고 또 하나는 해명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랑제라는 걸 아는 사람이 몇 프로나 있습니까? 아마 국회의원들 중에서 사랑제 이용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아직도 수두룩할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해명에 의하면 우리 딸은 나하고 굉장히 독립적인 생활을 해서 내가 결혼식 날짜도 잘 몰랐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런 독립적인 자녀가 국감기관에 그것도 사랑제에서 결혼식을 할 거라고 엄마 아이디를 도용해 가면서까지 빌렸었기 때문에 그건 처음부터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예, 문자 메시지 내역을 보니까 100만 원을 보낸 사람도 있던데 그렇다면 돌려줘도 뇌물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인데요. 네. 민주당에서는 그 초과분을 반환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보통 이제 이렇게 논란이 생기면 이건 이제 물론 제 생각이긴 한데 잘했든 잘못했든 도의적 책임을 지고 상임위원장 자리를 보통 내놓지 않나요? 근데 요새는 그런 것들도 잘 안 하고 끝끝내 꿋꿋하게 지키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원내 대변인인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도가 넘어가는 축의금, 또 야당 의원들이 낸 축의금, 공무원들이 한 축의금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해서 돌려줘라 그게 찍힌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딱 듣는 순간에 아니 최민희 상임위원장이 어쨌든 본회의 의석에 앉아가지고 사적인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게 되면은 찍힐 거라는 건 이제 기본으로 다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취지로 이걸 다 돌려줬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 시그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찍었는데 오히려 야당에서 100만 원 이상 받은 거는 돌려줘도 지금 청탁금지법에 걸린다 해가지고 더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인가라고 상상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에요. 참 코미디 같은 일이죠. 예, 축의금을 돌려줬다는 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최민희 위원장 그 속내가 무엇일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이 요즘 연이어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민중계 특검이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해 이득을 봤다는 의혹에 이어서 이번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장이 과거 해당 사건의 공범과 술자리를 한 사실이 사진으로 확인이 된 건데요. 어떤 것인지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팀에서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수사팀장을 맡아온 한문혁 부장검사, 김건희 씨의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함께 찍힌 과거 술자리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요. 2021년 7월에 촬영된 걸로 전해졌는데 당시 한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의 도이치 수사팀 소속이었습니다. 이후 검찰의 도이치 사건 재수사팀을 거쳐 김건희 특검에 파견돼 수사팀장까지 맡았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지인과 당일 잡은 저녁 자리에서 이 전 대표를 처음 만났다며 이 전 대표가 명함도 주지 않아서 무슨 일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특검팀은 한 검사의 특검 파견을 해제하고 대검도 감찰에 착수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특검해야 할 이유가 더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중계 특검은 미공개 정보로 억대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 강압 수사로 선량한 공무원 한 분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의혹,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과 술자리를 했다는 이유로 교체를 할 것이라면 민중계 특검은 스스로 수갑차고 깜빵으로 걸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팀이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수사팀장을 맡은 한문혁 부장검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긴 했는데요. 이렇게 김건희 특검팀의 잡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 수사에 영향을 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뭐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뭐 민특검도 본인은 뭐 정당하다고 또 한 부장검사도 이종호 씨를 만났을 때는 수사 대상자가 아니었고 또 신분도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것이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문제될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 특검의 정당성이 계속 훼손되고 있는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특검이 이런저런 행보를 함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많은 명분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럴수록 또 지금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인지수사를 하면서 오늘 이제 속보가 나옵니다만은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자본시장법으로 무리하게 많은 사람들을 또 그걸 대치해 가는 과정은 특검 본연의 그 포지션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많이 하게 되는 또 악수를 두게 되는 것이죠. 물론 범죄를 알고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특검 자체가 소기의 성과 이전에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수사 대상과 술자리한 것으로 수사에서 배제될 정도라면 민중계 특검 자체는 지금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주식 거래한 의혹이 일고 있는데 스스로 깜빵에 가야 한다 이렇게 공세수를 높이고 있거든요. 야당으로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 특검 중에 특히 민중기 특검이 이 국민의 어떤 신뢰를 자꾸 이렇게 저하시키는 그런 그 불상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강압 수사로 양평군의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가 하면은 또 검사들이 집단 반발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공소 유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노심초사하는 상황인데다가 민중기 특검 자신이 상장 폐지 직전에 주식을 매도해가지고 1억 5천만 원의 이득을 챙겼는데 그 당시 상패 때문에 실제로 손해를 본 사람들이 7천 명이 넘는다 그러는데 거기에도 특정 학교에 학연이 연결되는가 하면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나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다 요번에 그 김건희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이미 그 수사를 맡았던 검사인데 실제로 이종호하고 술자리를 하면서
서로 사진을 찍었고 거기서 뭐 블랙 펄 해가면서 서로 뭐 그랬다는 얘기까지도 언론 보도에 나오는 상황이라면은 이 민중기 특검은 상당히 신뢰성을 잃었는데 단 야당에서 이런 점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 특검과 관련해서 10가지가 훨씬 넘는 의혹이 있었고요. 그거는 반드시 사실 확인을 통해서 국민들도 알아야 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우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명분은 있더라도 지금 이 민주당이 추천한 민중기 특검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고 민중기 특검을 특검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좀 국민의힘이 분명히 해야 이렇게 민중기 특검을 공격하는 것이 단순히 김건희 씨를 특검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정당성을 더 확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검을 특검해야 할 정당성을 좀 더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궁의 왕의 의자, 즉 용좌 착석과 명성황후 침실 관람으로 논란이 됐던 김건희 씨. 이번엔 비밀의 방으로 불리는 국립고궁박물관의 수장고에도 방문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현 민주당 의원실이 받은 자료인데요. 2023년 3월 2일 김건희 씨가 국립고궁박물관 제2수장고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조 의궤 등 약 2,100여 점의 유물이 보관돼 있어서 열람 허가를 받기 어려운 곳입니다. 김건희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다른 동행인 없이 혼자 갔는데 사전 신청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특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는 김건희 씨의 경복궁 방문 사실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법률 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김 여사의 해당 사진들이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직원에 의해 유포됐다며 적당히 하라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해당 글은 지금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문화재를 사적으로 유행했던 김건희야말로 적당히 했어야죠. 어떤 업무도 맡겨지지 않았던 김건희가 적당히 하지 않은 것이 어떤 법적 결과를 가져올지 김건희 본인과 변호인이 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 만행에 대해서 진실의 목소리를 내는 국민을 향한 겁박도 적당히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용좌 착석과 명성황후 침실 관람 그리고 수장고 관람 모두 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특별히 이런 곳을 방문했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뭐 어쨌든 그 김건희 여사 본인이 이런 데 대한 전문성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이배용 위원장이 또 그런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앞을 터주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이제 공직기강의 문제. 이게 또 국가적인 어떤 문화재나 이런 공간들을 사유화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뭐 어디든 간에 고궁이나 어디든 간에 공직자라면 이건 말하자면 그 공문을 갖고 오십시오. 이런 부분을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게 공직자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는 후진국이었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대통령 부인이 가면 언제든지 아무런 그거 없이 문 열어주고 아무한테나 앉으라 하고 수장고 문 열어서 그게 만약에 비품 하나라도 국보 같은 게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누가 책임지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오히려 더 유정화 변호사가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불을 지피잖아요. 자숙해야 될 이 시점에 적당히 하라가 뭡니까? 이 반성도 없이. 네, 그런데 김건희 씨가 이제 선글라스와 양산을 가지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손을 꼭 잡은 경복궁 방문 사진이 이제 공개된 걸 두고 김건희 씨 측 변호인은 좀 적당히 하라. 누가 사진 유출했는지 안다. 이렇게 반발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씨나 적당히 했어야 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이 공방은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시스템에 의해서 영부인의 행동 범위도 규정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구로부터 비판을 받아도 그거를 방어해주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그 김건희 씨의 변호인이 누가 했는지 안다 그러면서 적당히 해라 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그 정무적인 그런 그 판단이 있었다면 오히려 안 하는 게 김건희 씨를 위하는 거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이 후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권 이후의 정권들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민주당이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의 만행이라는 표현까지 쓰던데, 만행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을 해왔고 지금 그것이 일일이 다 지적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지금 권력을 잡은 정당으로서 권력에 대해서, 그리고 권력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쓴소리를 하면서 시스템에 따라서 국가가 운영이 되고 국정이 운영된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반면 교사가 그 한마디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또 재발돼서는 안 되겠죠. 예, 황후 침실에 이어 고궁박물관 수장고까지 방문한 김건희 씨 소식, 그리고 그것을 반면교사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정옥인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침부터 종일 추웠습니다. 초겨울 추위 내일도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중부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 해제된 데 이어 경북에도 한파주의보가 발표됐는데 오늘보다 기온은 더 내려가지만 바람은 덜 불겠습니다. 장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옷깃을염이며 급한 발걸음을 옮기는 시민들. 전날보다 7도 넘게 뚝 떨어진 출근길 기온에 마스크, 모자, 장갑까지 등장했습니다. 서울 아침 최저 기온 3.7도,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철원군 임남면은 영하 4.1도, 경기 연천군 백항면은 영하 1.4도를 기록했습니다. 북쪽에 있는 차가운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았는데 설악산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내일은 이 고기압이 이동하지 않고 한반도 위에 머물며 바람은 잦아들겠지만 추위는 더 강력해집니다. 북쪽의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온 가운데 밤사이 복사 냉각까지 더해져 화요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5도 이하를 보이는 등 월요일보다 1에서 5도가량 더 떨어져 춥겠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대구와 경북 포항 일대까지 확대되겠고 한파특보가 해제된 다른 지역도 대부분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기상학적인 겨울은 평균 기온이 5도 미만으로 떨어진 뒤 다시 올라가지 않는 날을 시작으로 봅니다. 서울의 평균 기온은 아직 10도 안팎으로 체감과는 달리 아직 겨울이 오려면 멀었습니다. 이번 주 중반부터는 서울 낮 기온 16도 수준으로 평년 가을 날씨를 되찾을 걸로 보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네, 프로야구 최후의 승자를 가리는 한국 시리즈에서 LG가 기선을 먼저 제압한 가운데 오늘 저녁 잠실에서 2차전이 열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허재원 기자, 1차전을 내준 한화의 오늘 류현진 선수가 선발로 나서죠? 네, 어제 1차전에서 LG가 무난하게 8대2 완승을 거뒀는데요. 역대 한국 시리즈에서 1차전을 이긴 팀이 우승을 차지할 확률은 41번 중 30번, 73.2%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판세는 LG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화는 선발 류현진의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 한화는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를 치르고 있는데 19년 전이 바로 류현진의 데뷔 시즌이었습니다. 류현진 역시 한국 시리즈는 19년 만인 셈입니다. 류현진은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4회까지 홈런 2방을 내주면서 4실점으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정규리그에서는 LG를 상대로 4경기에 등판해 1승, 평균 자책점 1.08로 강했습니다. 특히 홈런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잠실구장에서는 2경기 12이닝 무실점으로 완벽한 호투를 펼쳤습니다. 1차전에서 한화의 젊은 투수들이 볼넷으로 무너졌다면 2차전에서는 류현진이 노련한 투구를 펼쳐주기를 한화 벤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맞서는 LG의 선발은 임찬규 선수죠? 네, LG는 작은 변수가 생겼습니다. 원래 외국인 투수 치리노스가 2선발로 나설 예정이었는데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임창규 선수가 대신 선발로 나서게 됐습니다. 임창규는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11승 7패, 평균 자책점 3.03으로 괜찮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국내 투수 중 평균 자책점 1위입니다. 하나를 상대로도 5경기에 등판해 2승 1패, 평균 자책점 1.59로 호투했고 특히 잠실에서는 2승 무패, 평균 자책점 0.78로 더 강했습니다. LG는 1차전에서 우려했던 타자들의 실전 감각이 살아있다는 점을 확인했는데요. 정규리그 막판 극심한 슬럼프를 겪었던 문보경이 살아난 모습을 보였고 신민재와 박혜민도 특유의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를 펼쳐주고 있어서 임창규가 어느 정도만 버텨준다면 충분히 2연승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허재원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강남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논란과 관련해 공직자의 신분을 감안해 곧 처분하고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금감원장은 오늘 다주택자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질의에 자녀들에게 증여나 양도하지 않고 처분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많은 국민이 주택 문제로 고통을 겪는 시점에 그런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며 공직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올해 캄보디아 납치 감금 의심 사건 가운데 160여 건에 대해 안전 여부와 범죄 관련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에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참여하는 경찰 중심 국제공조 협의체에서 초국경 합동작전을 열고 국제범죄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경찰이 오늘 발표한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월부터 10월 23일까지 경찰청과 외교부에 접수된 캄보디아 납치 감금 실종 의심 사건 162건에 대해 안전 여부와 범죄 관련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접수된 513건 가운데 이미 귀국한 295건과 안전 여부가 확인된 미귀국자들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지난 16일부터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외 납치 감금 의심 사례, 피싱 범죄 등에 대한 특별신고 자수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태국 11건, 베트남 8건, 필리핀 7건 등 관련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다음 달 11일 한국과 캄보디아, 미국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참여하는 경찰 중심의 국제공조협의체가 초국경 합동작전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범죄조직 피의자 명단과 신원 소재 등을 공유하는 작전회의 형태로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검거, 범죄 수익 동결 환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게 될 거란 설명입니다. 앞서 우리 경찰은 국외 납치 감금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캄보디아 측과 TF를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논의에 진전이 있습니까? 네, 경찰은 앞서 납치 감금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기로 한 TF와 관련해서는 아직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시간 정보 공유와 현지 합동 현장 점검이 가능한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캄보디아에 경찰 주재관 2명이 추가로 파견될 예정인데 당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파견 인원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일단 박 씨를 출국시켰던 대포통장 모집책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추가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국정원이 강남 학원과 마약 총책 공범이 박모 씨 사건의 주범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확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과 국내 불법 사금융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송환한 64명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추가 피의자 송환과 관련해서는 아직 진행 상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SK에너지가 사상자 6명이 발생한 폭발 사고에 대해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사과했습니다. 김종화 SK에너지 대표이사는 숨진 2분 고인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원점에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SK에너지는 안전경영혁신위원회를 출범합니다. 앞서 지난 17일 울산시 남구 SK에너지 FCC 2공장에서 수소배관 폭발과 함께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이 국유지를 싼 값에 팔겠다고 속여 시민들로부터 역대 금품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이 직원은 문제가 커지자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전북본부입니다. 이 본부의 국유재산관리부서 30대 직원 1명이 지난 9월 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유지를 이용해 부동산 사기를 치다가 꼬리를 밟힌 겁니다. 토지 이용료를 내면 5년 뒤 시세보다 저렴하게 국유지를 우선 매수할 권리를 주겠다며 사람들을 꼬드겼습니다. 직장으로 사람들을 불러 가짜 계약서를 쓴 뒤 자기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대범한 수법을 썼습니다. 국유재산팀 와서 초인종 누르라고 하더라고요. 를 찾았더니 저 안쪽에서 걸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대고계약서를 거기서 작성을 했죠. 이 직원은 그러나 국유지 실태 조사만 할 뿐 계약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신분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유지를 팔 자격도 권한도 없으면서 투자 정보에 관심 있는 SNS 부동산 공부 모임에서 피해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범행을 위해 작성한 이른바 물건 리스트에는 모두 18필지 24,000제곱미터 규모의 국유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문제의 캠코 직원이 사기 범행에 이용한 국유지는 전북 전주나 완주 일대 임야 또는 농지로 일부는 이처럼 진입로가 없는 맹지였습니다. 캠코는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공사 명예가 실추돼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 통제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과 캠코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5명, 피해 액수는 1억 4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직원은 경찰 수사 시작 전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내부 주민들을 향해서 외세에 기대지 않는 자력 자강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로 북미 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지만 갑작스런 회동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일면 기사를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강해지는 자력 자강만이 자신들이 가야 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적대 세력의 책동을 자력으로 쓸어버리고 혁명의 전성기를 열어나갈 수 있다는 게 김정은 총비서의 믿음이라고 역설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만남 제안에는 침묵하는 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을 향해 자립을 강조한 겁니다. 김 위원장이 당장은 외교전에 나설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밖에도 북한의 외교 책임자이자 대미 전략가인 최선희가 해외 출장을 떠나는 등 북미 대화 성사 가능성은 점점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도 지금 상황으로는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판문점 회동도 30시간 만에 이뤄진 만큼 끝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하면 저희도 그 정도 시간 안에는 저희 내부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부정적 신호 속에도 트럼프와 김정은 모두에게 유리할 수 있는 이번 회동이 언제든 전격 성사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김정은 둘 다 득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사전 조율이 없었기 때문에 비핵화를 위한 주요한 의미 있는 합의문이 나기 어려워요. 그냥 만남 자체로 의미가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북미 회담에 관여한 케빈 김 주한 미국 대사대리가 공식 부임해 그 역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맞아 신라 왕실의 위신과 권위를 상징하는 금관 6점이 사상 최초로 한자리에 전시됩니다. 풍요와 권능을 의미하는 사슴뿔 모양 세움 장식과 생명력을 뜻하는 옥장식까지 찬란히 빛나는 신라 금관은 우리나라 대표 문화유산입니다.
1921년 경주 금관총에서 존재가 처음 확인된 이후 금관과 금허리띠 12점이 한꺼번에 전시되는 건 104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돌아오면 이번엔 경주에서 에이펙 외교 슈퍼위크가 본격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과 일본, 중국 정상이 연달아 만나는 다자 외교의 장이 열리는 건데요. 북미 정상도 깜짝 만남을 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야말로 외교 슈퍼위크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심은 그래서 한미 정상이 만나서 그동안 이제 난항을 겪었던 관세 협상에 물꼬를 뜰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관심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합의문을 도출하는 합의에 도달하는 이런 모습이 연출되기를 기대를 했는데요. 예. 지금 우리 정상과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측에 공을 돌리면서 결단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제 기한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국익과 경제 합리성을 목표로 해서 협상을 이끌어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정부 내에서도 에이펙 계기에 관세 협상이 타결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능성이 근데 점점 희박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정상회의에서 그러니까 실무진에서 정상회의를 준비하면서 많은 의제를 조율을 하잖아요. 예. 근데 끝까지 입장 차이가 있어서 조율하지 못하면 최후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정상 두 분이 만나실 때 테이블에 그냥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결정하시라고 이제 공을 돌리는데요. 책임을 넘기는 건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순방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피스메이커로서의 어떤 그런 위상을 한번 돈독했고 세웠고 그다음에 일본을 거쳐서 한국, 그러니까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거쳐가지고 한중일 3국과의 관세 협상, 무역 협상에서 정치적 성과를 얻어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출범한 지 한 1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한 번 정도 국내 정치적으로 내세울 성과를 한번 점검하고 싶을 그런 의도가 굉장히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이제 결실을 맺을 그런 의지가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은 이제 양국 정상이 만났을 때 어떤 우리의 국익이 담보되는 그런 조건 하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근데 양 정상의 좀 이야기가 좀 엇갈리는 게 이재명 대통령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CNN 인터뷰에서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순방길에 오르면서 관세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다. 좀 희망적인 어떤 목소리를 냈어요. 이 어떤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두 정상, 그다음에 두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두 달이 넘는 실무 협상을 통해 가지고 어떤 3,500억 달러 투자 관련된 또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있어서 의견 차이를 좁혀온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많이 접점을 찾은 것 같은데 마지막 그러면 마지막 합의문에 나올 그 내용까지는 아직은 접근을 못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거의 마지막 합의점에 다 거의 가까이 왔다, 매우 클로스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통령도 말씀하셨거든요. 많이 접점을 좁히긴 했습니다만 쟁점이 남아 있다.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결국 이거는 이제 정치적 결단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이펙 계기에 협상이 타결이 되려면 정치적 결단인 거고 결국 책임을 져야 될 거는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융통성을 발휘해 준다면 그렇다면은 협상이 타결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경제 합리성과 국익이라는 목표를 계속 내세워서 이제 국내적으로 이제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협상을 진전시켜 나가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예, 뭐 쉽게 말해서 3,500억 달러, 500조 원 규모인데 이 가운데 현금이 어느 정도 차지할 것이냐, 또 쉽게 말해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냐 이 부분을 놓고 합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점이 도출될지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국빈 자경으로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데 어떤 부분을 논의하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오신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11년 만에 방한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만큼 11년 동안 한중 관계가 녹록치 않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일단 그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시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선물꾸러미를 갖고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과 중국 간에 어떻게 이제 그 윈윈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이냐 이 부분에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을 보면 한국과 중국 모두 양국 관계를 복원하고 개선해 나가자는데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의제에 있어서도 난항을 겪을 수 있는 의제는 건들지 않겠다.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엿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기 쉬운 의제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가 가장 관심 많은 가는 의제고 그리고 사실 그 양국이 그렇게 어떤 그 직접적으로 어떤 경제라든지 어떤 국내 정치적으로 타격이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그걸 토대로 해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그 인적 교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국 국가로서 상당히 어떤 그 현실적으로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측에서는 뭐 그 부분 인적 교류 특히 이제 그 2016년대 중반에 그 사드 사태 이후로 한국에게 내린 한한령 물론 중국 쪽에서는 공식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상당한 그 진전을 해제하는 진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적 교류와 더불어서 그 문화 교류 이와 더불어서 전통적인 무역 부분에서 이제 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미중 그 전략 경쟁 하에서 우리가 미중 사회에서 포지션을 취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미국과 중국도 만나서 협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그런 부분에서 협력을 어떤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하는 게 필요할 거고 그를 위한 어떤 그 중요한 계기가 이번 한중 정상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만나는 것도 중국을 만나는 것도 뭐 곧 일본도 만나겠지만요. 이런 정상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이랑 중국도 만나게 되잖아요. 지금 6년 만에 만나는데 결국은 세계 이목이 또 미국과 중국이 좀 그 무역 갈등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중 관계와 마찬가지로 미중 관계도 관리하고 싶은 의지가 양국 간에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달에 관세 폭탄을 터뜨리면서 양국 간에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지만 수위를 조절하면서 지금까지 끌고 왔거든요. 관세를 유예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국이 생각보다 강하게 대응하면서 미국을 곤혹스럽게 했던 히트로 카드를 꺼내면서 그 미국을 곤혹스럽게 만든 경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밀어붙이는 데 있어서 수위 조절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그 행정부가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가장 무역수지 적자가 큰 국가인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번 뭔가 그 모멘텀을 만들고 넘어갈 그런 시점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일개 행정부 때 했던 무역 협상에 거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세를 낮춰준 대신에 미국산 그 농산물이라든지 제품을 좀 에너지라든지 이런 걸 더 구매를 하고요. 히트로 그 통제 같은 부분에서 1년 유예를 하고 그거에 대응해서 관세를 낮추고 이제 미국이 반도체라든지 어떤 그 첨단 기술 분야의 통제를 수위를 낮추는 이런 부분 그리고 미국 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펜타닐이라고 하죠. 좀비 마약을 갖다가 생산하는 것을 중국 정부가 단속을 강화해 주는 부분 이런 걸 얘기를 하면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히 그 홍보 효과가 있을 거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과 맞서가지고 이제 당당하게 국익을 지켜놨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중 양국이 수위를 조절하면서 어떤 그 합의하는 사항을 도출하는데 방점을 찍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전 세계가 트럼프 입에 이목을 집중하는 한 주가 될 텐데 방한을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2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구애 작전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계신데요. 개인적으로도 한번 뵙고 갔으면 좋겠는데 뭐 그 가능성이 참 점점 희박해지는 것 같아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지속적으로 작년 대선부터 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냈고 그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그 비핵화 거론하지 말고 그다음에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 이런 그 화답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핵 보유국 언급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하고 김정은에서 계속 만나고 싶다. 그래서 2019년에 우리가 말하는 번개 회동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판문점에서 이걸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트럼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떤 2019년 이후에 어떤 그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 복원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의 강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워싱턴 분위기를 보면 어떤 분위기냐면 공식적으로 북미 그 회담을 하는 것은 정해진 바가 없다. 부인을 하는데 관련자들은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능성이 크지 않고 실무 준비를 많이 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에는 대비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현재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걸로 보기 때문에 가능성만 희박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공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지금 최선희 외무상이 지금 러시아에 가 있잖아요. 그럼 이건 또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혹시 러시아의 조언을 받을지 혹은 아직은 좀 만나면 이르다고 조금 보여주는 걸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전에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그 방문 예정돼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번에 그 북미 정상이 회동하는 부분을 그 최선희 외무상이 수행을 한다면 그렇다면 러시아 벨라루스 방문을 좀 연기를 했겠죠. 뭐 그렇지 않고 일정대로 갔다는 것은 다른 전문가들께서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이번 북미 회동에 대한 거절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판문점에서 만나기 위해서 수행할 의원이 최선희 외무상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전격적으로 회동한다면 여전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 뉴클리어 파워라고 2번이나 언급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 북한이 핵 개발하는 거 몰라서 그동안 인정 안 한 것이 아니라 이걸 인정하는 순간 국제적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렇게 트럼프가 뉴클리어 파워라고 2번이나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거죠? 현재 그 한국, 미국의 분위기를 보면 미국에서도 2019년에는 그 미국 그 워싱턴 조회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노딜이 스몰리보다 낫다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현재의 분위기는 어떠냐면 북한의 핵 능력이 워낙 고도화됐고 북한이 핵 포기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나은 거 아니냐. 그게 미국의 이익에 더 부합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스몰딘이 노딜보다 낫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이 호응해 줄 것일까? 호응해 줄까?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빅딜, 비핵화를 초기에 이제 그 선언하고 어떤 사찰과 이러한 그 과정을 겪는 이런 거보다는 우리 정부가 얘기한 것처럼 3단계 로드맵을 통해 가지고 그 아웃컴 결과물로서 비핵화를 달성하는 그러한 현실적이고 단계적 점진적인 비핵화가 이제 더 유용해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공감대가 형성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뉴클리어 파워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방법론에서 보다 현실적인 것을 찾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적절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북한의 호응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정은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회장 승진 뒤 첫 공식 석상인 에이펙 퓨처테크 포럼의 기조 연설자로 나서 미국의 해양 르네상스를 위한 든든한 파트너로 함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조선소 인수를 포함해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 측에서도 HD현대를 세계에서 가장 준비가 잘 된 파트너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 회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울산 조선소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됐다면서도 언제라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번이 아니라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에버랜드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모넌터스와 협업해 선보인 테마존에 한 달 동안 15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버랜드는 매일 약 4천 명이 캐대원 속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는 싱어록 불꽃 슛을 찾고 있다면서 관람객 반응에 맞춰 불꽃 수량을 기존 공연보다 약 25%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금융그룹 산하 우리 다문화 장학재단이 지난 25일 서울 남산 일대에서 대한민국 다문화 페스타를 개최했습니다. 3회째인 올해 행사는 18개 나라 1000여 명의 다문화 및 비다문화 가족이 함께 남산을 걸으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롯데홈쇼핑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코트라와 함께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수출 상담회를 열었습니다. 국내 우수 중소기업 50개사가 참여했으며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15개국의 바이어 200여 명이 참석해 약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 상담 성과를 이뤘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며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도로 하루 만에 또다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하겠고요.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12도 선에 머무르겠습니다. 이른 추위 속에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많게는 8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2도, 춘천 영하 2도, 안동은 0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도 평년 수준을 3에서 6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2도, 전주 16도, 대구는 15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주 후반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지속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는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